오늘 또 처음 또 저희 서비스를 보셨을 것 같아서 방금 보셨던 디자인 띵킹과 아주 흡사하게 저희 회사가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연구했던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 컨설팅 회사 또는 저도 삼성에서 ERP를 개발을 하다가 MBA를 하고 다시 컨설팅을 하고 뭐 복잡합니다. 하여간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도 자체가 뭐냐, 어떤 시점에서 시작하느냐가 저희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장애인에 관련된 서비스는 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생성이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생성이 되겠죠. 근데 저한테 가장 드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장애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아직도 시각장애인은 케인밖에 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거기서 참 많은 문제가 좀 있다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물론 가까운 친척이 또 가까운 동생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남녀 같지 않기도 하고, 분명히 그 부분에 갭이 있을 거다. 현실과 연구 간의 갭,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과 현장 간의 갭. 제가 생각하는 기술, 우리는 뭐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기술의 속도는, 평균 속도는 앞에 가는 사람이 100, 뒤에 가는 사람이 20이면 평균 속도가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술의 평균 속도는 2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늦은 사람의 속도를 저희는 속도라고 치는 거죠. 특히 장애 쪽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현황에 관련돼서부터 좀 봅니다. 뭐 당연히 알겠지만 장애는 어쨌든 이제 뭐 차트 보시면 많답니다. 이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아진다는 게 문제고, 이 장애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또는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연결이? 내가 하는 게 아니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시각장애인이 많고 뭐 뒤쪽에 나오겠지만 장애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쓰는 돈 시장 역시 큽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돈에 뭐 집중하고 했었던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크다라는 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차트인데, 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은 70% 이상은 고령층이고, 더 문제는 바로 저 부분입니다. 이 점맥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점자를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점자를 쓰는 사람들이 쓴다는, 읽는다 쓴다를 합쳐볼게요. 읽고 쓰고를 합쳤을 때는 훨씬 더 적은 퍼센트인데, 읽을 수도 있거나 쓸 수도 있거나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내외라고 좀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분포 중에 대부분 60세 또는 40세 이상 고령층이 좀 많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건데, 바로 이제 5%밖에는 실제로 완전히 쓰고 읽고를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에 관련된 보편적인 편견이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죠. 저는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28, 9이 됐는데 점자를 안 쓰고, 나는 젊은이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워낙 핸드폰을 많이 쓰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이지만 그 친구는 중도실명이 돼서 점점 장애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눈이 완전히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장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내가 눈이 멀어가는 걸 인정을 하고 이해하고 뭔가 그 미래를 준비한다. 뭐 아마 그 박탈감 되게 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잘 못 배우는 건 점자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점자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었고, 저희가 특히 원인 중에 90% 이상이 결론은 후천적인 질환이든 사고는 다 후천적이라는 건, 그러면 90이 넘거나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점자를 배워야 된다는데 그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점자 관련된 장치들의 대부분이 조금 더 후반부에 보여드리는 점자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50%가 넘어요. 시각장애인은 점자 서비스, 시각장애인은 점자.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인데 점자를 모르잖아요. 그럼 완전히 또 다른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끼리도 편가르기를 하는, 더 나쁜 건 우리나라는 점자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두 종류예요. 점자를 만드는 협회끼리 또 싸워요. 이게 이권 개입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박탈감이 좀 느껴서, 어쨌든 지금 참 쉽지 않다. 그러면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견해, 앞을 보지 못하거나 점자를 공통으로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건 잘 안 쓴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저는 제 동생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는 중도실명이 되는 중이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 능력을 뭐 받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후반부에 나오는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조금 보이는 분,
형체를 이해하는 분, 시각장애인들 되게 웃겨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만 보여요. 여기 위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여기만 보이고 여기가 안 보여요. 그럼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시각장애라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동체가 없어가지고 사람 일부 옆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 모든 형태들을 보게 되면 이 시각장애라는 게 단순히 보인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관련된 왜곡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론은 그렇게 해서 봤더니 우리가 얘기했던 88%가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되게 크게 좀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 쓰는 걸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대면요, 이거 읽어줘요. 그분들이 결제도 하고 은행 일도 보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손으로 읽어줄 수 있는 스크린 리더라는 게 연동이 된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분명히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게 또 한쪽 편에서만 보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 나름 컨설팅을 하고 디자인 띵킹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새겨졌던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BPR이라고 아세요? BPR? BPR이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단계를 다시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A, B, C, D라고 하는 A, B, C, D, E 5단계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다가 시장 조사를 했다가 설계를 했다가 분석을 이렇게 해서 아까 이게 5단계를 해봤더니 잘 보니까 4단계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럼 4단계는 제끼고 1, 2, 3, 5단계를 한번 해보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효율성을 좀 높여보면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실제로 연구가 있었고요. 그 연구의 가장 핵심이 보잉이었어요. 원래 보잉은 실제로 비행기를 만들 때 본체 따로, 날개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하나씩 만들어서 한 대 만드는 데 원래 7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갖고 있는 뭔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만들어서 1년 안에 만들고 조립하는 과정을 만들게 됐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1970년 후반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PR이라고 하는 이론이 엄청나다. 야, 이거는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BPR로 시도를 하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론과 현실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PR로 교육을 받았던 보잉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3년 뒤에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회사가 없어지거나 파산 또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던 거예요.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4단계를 빠졌더니 단계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3단계, 2단계, 1단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마치 뭐 같아요? 하나의 부품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제학에서 절대 계산하지 못하는 로열티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항상 컨설팅 하면서 갖고 있던 생각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페인의 퍼센테이지나 이 그레이드가 실제로 내가 생각할 때는 1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100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집약되어 있는 숫자로만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얘기했던 아주 많은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만들어냈고요. 지금 정부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만 막 혼자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이 기술의 평균 속도가 제일 늦은 사람의 속도라고 하면 저는 복지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한테 모르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를 좀 봅니다. 우리나라 아까 봤던 이 정부가 이런 숫자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체장애인 쪽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돈을 주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근데 왜 저희가 시각장애를 먼저 했냐? 장애인 중에 가장 어려운 데가 시각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디자인 띵킹이나 나중에 설문을 해보시면 모든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이 제일 힘들어요. 시각장애인은 물어볼 때, 답을 할 때, 물어본 사람이 답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고 나서 내가 답한다? 그거는 아시겠지만 설문의 기본 로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이 자기 바이어스가 들어가가지고 콕 하면 되지. 누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보는 사람 따로, 그걸 옆에서 번역해준 사람 따로, 듣고 적는 사람이 다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설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분들의 말을 이해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어떤 저는 좀 수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시각 장애인이 쓰면 무조건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많은 것 중에 시각 장애인으로 또 포션을 잡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또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장애 지도, 배리어 프리 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렵거나 위험한 곳을 표시해주는 생활 공감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만드는데, 이제 다 보시면 정부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좋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뭐 누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 갖고 있는 속도적인 부분이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여기가 사고가 나는 건 좋은데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반영되는 속도와 체감되는 서비스의 속도가 그렇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얘 갖고 있었던 지도 기반에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제가 현황을 봅니다. 저희 서비스는 말 그대로 목표는 뭐였냐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도 서비스나 내비게이션 서비스, 보행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였고, 처음에는 보행 서비스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시각장애인들의 저항이 너무 저는 셀 것 같았더라고요. 내가 내비게이션 줍니다 그러면 벌써 내비게이션 얘기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 훨씬 많습니다. 중간에 다치네 어쩌네. 그런데 한 번에 주는 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처음에는 방향만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내가 이 방향 누르면 이거는 뭐 지금 잠실역 방향입니다. 이 방향 누르면 석촌호수 방향입니다. 이것만 가르쳐 줘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지목이라는 이름으로만 시작을 합니다. 지목하면 방향을 줄게요. 전 여기서 뭘 하고 싶었냐면,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더 잘 쓸 수 있을까? 또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니즈에 맞을까를 좀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여튼 저희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의 서비스들이 이런 게 있었고요. 결론은 이게 그렇게 쓰임새가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봅니다. 또 정부는 보시면 장애인에 관련된 육성 사업이나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조사한 것만 이거지 더 많아요, 실제로. 결론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지자체 단체들이 있는데, 정말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만 자꾸 내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법률이든 법정이든 사업이든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만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만 1년 예산이 보도블럭, 점자블럭에 180억을 쓰고 있고요. 음향신호기에 25억을 쓰고 있고, 안내도움에 36억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결론은 장애인들이나 이 시각장애 한쪽만 보더라도 거의 1년에 한 200억 좀 안 되는 돈을, 200억 좀 넘는 거죠. 한 200억, 5, 60억 정도 되는, 300억 좀 안 되는 것들을 좀 쓰고 있는데, 보면서 분명히 장애인 부분에 관련돼서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 것이냐.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조금만 수정을 하면 서로 뭔가 공통적인 목표, 결론은 진짜로 장애인분들 쓸만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네들한 솔루션을 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 같은 고민을 하고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업체 또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봅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제품이에요. 제품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케인, 다다치, 이원, 글래스 아시겠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보셨나요?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돌아간 시계입니다. 시각장애인들 만지면 이게 구슬이 돌아갑니다. 몇 시 몇 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계가 하나 이원이 있고요. 다다치는 음성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점자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점자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또는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스마트 캔 이런 거 우리가 볼 때는 지팡이인데요. 누르면 띠디디디디디 소리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리 나는 훨씬 좋잖아요. 야, 저런 거 아이디어 괜찮다. 전부 다 한마디 하세요. 이런 거 좀 제발 만들지 말라고. 지팡이 같은 경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래요. 이 지팡이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거의 하루 왼종일 들고 다니시는데, 조금만 무거워도 손이 얼마나 아프겠냐. 니네가 이걸 만들어 놓고 들고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런 건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자꾸 뭔가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래. 오히려 저한테 오직하면 제발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뭐 한편으로 좀 창피하기도 했죠. 시각장애인분들이 핸드폰을 쓰는 거 전에 보셨죠? 얼마나 빨리 소리로 듣는지. 거의 듣는 속도가, 저희 앱을 한번 시각장애인들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 앱을 쓰면 시각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냥 노멀한 속도로 듣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제 들을 때 주변에 있는 시설을 들리면 손으로 이렇게 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들리세요 이게? 안 들리시죠? 그나마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듣는 속도 정도로 해놓은 거고 훨씬 이거보다 좀 뭐 저희는 당연히 못 알아들으니까 잠깐만요. 이 정도만 들을게요. 공공시설, 은행 버튼, 개방 화장실, 식당 버튼, 카페 버튼. 이런 식으로 그랬던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이건 나실 거고 지금 이 상태인데 뭐 거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찾기 힘듭니다. 얘는 이미지 분석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폴리나 싱이나 뭐 룩아웃 이런 애들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는 얘네들은 이제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점이 좀 잘못됐어요. 뭐 장애인들이 뭐 이미지를 가운데 딱 떼야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용성이 좀 떨어져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LG에서 만든 썰리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썰리반이 그나마 제일 나아요. 썰리반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썰리반이라고 이미지 인식하는 썰리반이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 썰리반 플러스라고 블라인드 스퀘어 비마이 아이즈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퀘어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보행 내비게이션 해줍니다. 이 친구들은 보행 내비게이션 해줄 때 이제 구글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단순히 구글을 기반으로 하다가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소리로 번역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친구들의 단점은 구글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지도 베이스로밖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마이 아이즈는 되게 아이디어는 참신합니다. 이걸 딱 보면 기술이 기반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막 시각장애인들 뭘 찾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비마이 아이즈를 딱 누르면 전화가 갑니다. 프로님한테 전화가 가요. 받아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랑 나랑 화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춰요. 이거는 혹시 날짜가 지났나요? 그럼 알려주는 거. 날짜 안 지났어요. 드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 지금 나가는 문이 어디 쪽인가요? 거기 그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의자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기술이 아니잖아요. 화상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딱 필요한 사람만 연결해 주면 된다. 또 저는 여기서 뭘 하나 배웠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애들도 해요. 그리고 그게 발런티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해주고 근데 또 미국도 아시겠지만 규제나 문제가 좀 있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정보가 좀 많이 노출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마음을 먹으면 그분이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을 누가 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얘기를 했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저는 되게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마이 아이즈는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따라해요. 따라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셨나요? 카메라를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장애인분들이 이걸 꼭 이렇게 딱 낍니다. 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싹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엔젤아이즈라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면 내가 이걸 보고 안내를 해줘요. 자기들이 생각했겠죠. 비마이 아이즈는 일반 핸드폰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앱을 직접 만들어서 이런 카메라도 주고 보여주고 끝내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자마자 일주일 만에 거의 뭐 없어집니다. 왜? 일주일 동안 차보니 시각장애인분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무겁고 10분을 못 가겠대요. 고개가 떨어지고 있고 그 불편함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쳐보시면요 뭐 요즘엔 신문이 많이 들어가는데 욕을 엄청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장 보고 따라하는 게 비마이 아이즈가 불편함이 있었던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줬다가 핵심인데 좀 얘는 잘못 어드레스를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케이스도 좀 있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슷하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UX에 관련돼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뭐 UX의 경험 테스트를 설계하는 과정에 저는 크게 정량적이랑 정성적으로 구분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정량적, 정성적 구분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걸 먼저 할까? 제가 생각했었던 건 시나리오를 설계하셔야 되잖아요. 시나리오 설계한단 말이에요. 시나리오 설계하는 근본적인 자료, 근거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환경이나 이걸 이해해야만 시나리오를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UX 설계를 할 때 3천만 원을 주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이벤트를 당첨했습니다. 당신이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3천만 원짜리 차를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왜 3천만 원이었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량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할 때 정량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순서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MVP를 만들어서 테스트하거나 기존에 있는 테스트랑의 차이점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뭐 딥다이브를 해서 하고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아니라 기관 또 좀 다양한 형태들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저희는 설문, 현장 테스트, 심화 인터뷰를 좀 많이 머지터치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행의 만족도 현황, 물리적인 정보 솔루션 현재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봅니다. 보행에 관련돼서 저희가 찾아낸 아이템 중에 제일 좋은 인사이트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보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보행로가 표준이 없어요. 정부가 일반 도로는 정부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8% 이상, 99% 이상 정부 관리합니다. 표준도 있어요. 차선 그려줘야 되고 점선, 실선 이게 다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행로는 그게 없어요. 왜? 보행로는 그 주체나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개인일 가능성도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땅인데 정부가 야 앞에 보행로 깔끔하게 깔아놔? 야 보도블록 좀 비싼 걸로 깔아놓고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보행에 관련된 일치된 표준이 없고 더 문제는 그게 국제 표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행로를 수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보시는 것처럼 뭐 정리를 해줄 건데, 그래서 뭐 설문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만들어가지고 사용성 테스트 해보고 뭐 대충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이동에 가장 불편한 게 저는 보행턱보다 인사이트 중 하나가 보행 장애물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행의 턱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다니면 알아요. 근데 어때요? 중간에 불법 주차, 입간판, 불법 쓰레기, 투기물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보행을 분석할 때는 상태를 분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분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상태와 상황의 차이는 뭐냐? 상태는 말 그대로 라이더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라이더로 할 수 있겠죠. 라이더로 3D 라이더로 스캐닝으로 하면 보행을 하겠지만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환경 변수도 있어요. 오늘 눈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따로따로 수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또 다른 하나, 아까 여기서 보행물 장애물 형태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장애물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졌다. 여기서 저희가 장애물을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정 장애물, 또 다른 거 하나는 비고정 장애물. 고정과 비고정의 차이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고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고정은 어때요? 생겼다 안 생겼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정, 비고정이라고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서비스가 정확히 뭐라냐면 이제 언론에 보면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GI가 프로브 됐죠. 자, 세종시에서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저희 거 프로젝트 이제 지금 해요. 저희가 이제 승인이 최종 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세종시랑 설계를 좀 했었고요. 그 설계했었던 그 몇 개의 이제 많은 회사 중에 이거 실제로 사업화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시각 장애인들이 단순히 내비게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카페나 매장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실제로 그 매장까지 안내를 받습니다. 그거를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했었던 주문이나 결제 부분에 뭔가 어려웠는지를 이용에 관련된 불편함도 얘기를 했었고요. 재밌는 건 현장 대응도 제가 들어간 게, 우리가 하드웨어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플랫폼을 만들고 좋은 내비게이션을 줘도 카페에서 이 사람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시각장애인이 괜히 우리 매장 들어와서 다치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오히려 일반적인 인식을 뭔가 개선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단순히 플랫폼만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지 문제는 이 인식도 같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디자인 띵킹처럼 인식이나 경험이나 참여를 저희는 하나 확실한 건 장애인들이랑 계속 같이 한다는 거. 만들 때도, 만드는 중간에도, 결과물도. 그게 저희는 좀 차별화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보다 특히 장애 쪽 관련돼서는 이런 분들의 사용자의 절대적인 의견들을 계속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꽂히잖아요. 또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설문조가 모든 자료도 거기서부터 해석이 돼요. 원래 그렇잖아요. 내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성을 좀 가지려고 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린이던 애자일 방식이던 아주 작게 프로젝트를 끊어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완성도도 높여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서 사용자 분석을 총 막내 보면 세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대부분의 앱들이나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그냥 어렵다, 번거롭다. 그냥 뭘 하려면 충전하고 연결하고 블루투스 잡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어렵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됐던 뭐가 됐던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거 보시면 그냥 6가지 동작밖에 없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어렵다, 쓰기가. 뭔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 좀 배울만 하면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배울만 하면 업그레이드하고. 죄송합니다만 네이버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음을 쓰는 건 다음은 잘 안 바뀌니까. 우리 입장에 되게 웃기잖아요. 잘 안 바뀌니까 쓴대요. 그분들한테는 자주 바뀌는 게 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약속 같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 그러면 번거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자주 바뀌지 않게끔 정말 단순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 심플이라는 단어로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걸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저희 그냥 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건 시각장애인의 이동에서부터 이용까지라고 하는 건물 정보, 보행 내비게이션, 행적 위치 정보고, 주문 결제 예약이라고 하는 게 좀 된다는 건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동만 했었는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생활에 좀 전반적으로 좀 녹아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주문 결제 이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거든요. 매장의 포스랑도 연결해야 되고 결제랑도 연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 이슈들이 또 갑자기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된다 싶어서 가장 먼저 마곡 아시죠? 마곡 스마트시티에서 저희가 이걸 해서 성공 판정을 받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세종에서도 어프로치하고 거기서도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마곡에서는 4-5집만 테스트만 해봤으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0곳, 그 다음 어떤 전체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정부한테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뭘까요? 막연하죠. 우리도 막연한데 그 장애인분들은 어떨까요? 뭔 소리해? 몰라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뭐냐면 그냥 뭔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도시를 접근 자체를 못해요.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먼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준다. 그 접근에 장애가 없는 도시를 저희가 생각했던 게 바로 무장애 도시입니다. 장벽이 없는 베리어 프리 시티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접근해서 썼잖아요. 쓰다 보면 뭐가 높아져요? 사용성이 높아지겠죠. 활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셀스팩션 만족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한 번에 못 간다. 중간에 어떤 브릿지가 필요하고 그 브릿지는 우리는 무장애 도시, 장벽 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정부한테 자꾸 설득을 합니다. 정부가 저걸 보고 저게 맞는 것 같다. 야, 이 개념 너무 좋다. 이걸로 가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정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저랑 하다 보니 무장애 도시라는 개념들에 관련돼서 인식이 있으신데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뭐가 아쉽냐? 이제 좀 이따 후반부 얘기하고, 저희 회사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지목, GI, 이제 내년에는 그 지체장애인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체장애인들을 왜 시작을 하느냐? 저희 시스템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돌아다니시면 그분들끼리 네트워크 있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한테 길을 묻는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관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다니는지. 삼성에서 선릉역에서 잠실역에서 내렸어요. STS까지 어떻게 올까요? 도로로 쭉 따라오겠죠. 그분들 그렇게 안 올 수 있거든요. 왜? 오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자전거 도로 있고 사람들 줄 서 있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또 중간에 뭐 있었어요? 펜스 같은 거 있고 막 의자 있고 이러면 거의 100% 넘어지거든요. 이런 데로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다니는 길이 있겠죠. 저희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는 길만 관제를 합니다. 어디로 다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내리면 대로로 오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걸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다 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건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인터페이스 소리로 듣고 송출하는 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도로를 분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로에 얼마나
불규칙한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지자체, 그러니까 정밀 지도라는 걸 지체장애인들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도로를 분석을 해주세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 저희가 이제 로드 스캐너라고 앱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갖고만 다니면 로드가 스캐닝 되는 거예요. 휠체어가 막 흔들리면 흔들리는 동선, 각도 기울이기,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보행로에 관련된 상태 분석까지 같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 해주려면 보행로의 분석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지체장애인급으로 올라가서 데이터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이게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는 버전 전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하고요. 이건 뭐 다 보셨으니까. 제가 기술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시범 서비스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행 안내 및 주문 서비스라고 해서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주문, 결제, 예약, 위치, 보행, 건물 정보까지 주는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어떤 허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런 안내해 주는 시스템 제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했겠죠. 세종시에 가서 딱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야 몇 조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몇십억 단위면 크잖아요. 저희한테는. 이걸 딱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STS도 그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이렇게 저희 후배도 보고 했었는데, STS가 들어올 정도 프로젝트는 우리가 들어가는 건 좀 아닌가? 그래서 그냥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에이 어차피 떨어져서 한번 해보자 해서 갔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 국토부, 아이나비,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 세 곳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내비게이션을 만든 적이 있었던 거예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하셨다가 230억인가 몇 억을 쓰셨다가 장렬하게 프로젝트가 없어요. 지금 찾아봐도 자료도 다 뺐어 막.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주최를 하고 맡으시고 프로젝트 매니저셨던 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있어요. 자, 제안서에서 발표를 하면 그분이 저한테 칭찬해 줄 것 같으세요? 아니죠. 뻔하잖아요. 우리 제안해보면 알잖아요. 다 해봤어. 야, 안 돼. 서울대학교, 국토부, 아이나비 안 돼. 근데 넌 어떻게 돼? 야, 우리도 안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안다. 그 프로젝트 안다. 그 프로젝트 명이 무슨 Y였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젝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봤는데, 이런 거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인공지능 라이다 카메라, 이 길을 갈 수 있고 없고, 내가 목적지까지 새로 진짜 정말 더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 걸 연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각장애인한테 물어봐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면 된대요. 이건 뭐냐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기술력보다는 우리 회사는 이해력이 좀 높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 많이 만나봤고 물어봤을 때 그냥 원래 돼 있는 자리로 돌아가 주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 위한 길 같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그걸 듣고 굉장히 이제 약간의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충격이었을 거고, 하나는 약간은 그렇다고 제가 엄청 잘난 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얘기했죠. 어떻게 우리 국토부나 서울대 그렇게 모으는 기술만큼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자꾸 집중했던 건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쓰게끔 해야 돼요. 우리끼리 기술 개발하면 뭐 하냐고요. 안 쓰는데 써야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쓰게 하고 쉽게 편하게, 그러고 나서 기술을 그 다음에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그래서 엄청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서 거기서 한번 통과를 하고 제가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를 할 때 원래는 일반적으로 설계만 하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우리 회사 오버하는 건 끝내주고, 장애인분들을 원래는 세종시 설계 개발 아니고 설계잖아요. 세종시에서 벌써 테스트 다 끝내는데,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프로그램 다 되게 하고 현장에서 다 MOU 맺고, 심지어 버스로 장애인들을 태워서 세종시로 내려갑니다. 거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장애인은 세종시를 어떻게 느끼는지 보고 싶어서 내려서 길을 분석을 하고 돌아다니고 했죠. 그랬더니 세종시에 계시는 시각장애협회, 세종시 시각장애협회 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각장애인 분이. 그래서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다고 내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진짜로 현장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엄청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분들 데리고 거기 내려갔다는 생각 자체도 뭐 누가 그런 거 잘 하겠어요? 그것도 버스까지 대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현장에서 이거 진짜로 한 번도 쓰지 않는 사람도, 혹시 세종시에 안 사는 장애인들도 들어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민하고 만들었던 거였고요.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 매장은 포스로 어떻게 연결을 받고 사용자는 어떻게 매장 정보에서 주문하고 이런 거 대충 구조만 정리했고요. 이동 서비스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간에 그냥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들에 관련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아까 요즘에 전에 인터페이스 여기서 한번 잠실역 한번 가볼까요? 보면 제가 보이스 어시스턴트 켜짐. 잠실 3동주민센터 서울 잠실 우체국 송파구청. 송파구청 근처에 있네. 누르세요. 길게 누르려면 2번 누르세요. 이때 두 번째는 길게 누르세요. 접근. 송파구청 가는 거예요? 송파구청까지 가는데 회전 9번, 횡단보도 3번은 건너야 되네. 와, 무슨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이분들한테 가르쳐줘요. 이렇게 보면.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장애물 회전 9 횡단보도 3. 회전이 9번, 횡단보도 3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방향 및 거리 1시 방향 461m. 461m 송파구청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점 등록 경로 안내. 그러면 지금부터 불러오기 완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출발하는데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항군타워인가 봐요. 잡혀있는 게 항군타워라네. 처음으로 가기 항군타워. 항군타워면 항군타워부터 시작해서 경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목적지 송파구청. 예상 시간 13분. 남은 거리 990m. 출발. 보행로 13m. 우회전. 보행로 38m. 좌회전. 보행로 17m. 이렇게 설명해주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좌회전. 횡단보도 4m. 직진. 보행로 5m. 직진. 횡단보도 머릿속 그리세요. 17m. 직진. 보행로 7m. 직진. 횡단보도 6m. 직진. 보행로 23m. 우회전. 보행로 156m. 우회전. 보행로 5m. 우회전. 보행로 325m. 우회전. 보행로 31m. 직진. 횡단보도 53m. 직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러고 24m. 도착했는데 보행로 56m. 우회전. 보행로 75m. 직진. 도착. 페이지명. 경로 안내. 보시면 이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듣고 기억하고 계시다 가시는 분 한 분, 아니면 그런 아니면 그 처음부터 그냥 움직일 때마다 다시 듣기 안내 시작. 지금부터 이제 안내를 이제 시작해 주는 거예요. 항군타워에서 정면으로 30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물정. 알았어. 또 좀 시끄러울 거예요. 보이스 어시스턴트 꺼짐. 이런 식으로 좀 현재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건물 인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후반부 얘기할 건데 그분들한테 바라보는 면이 입구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기술적 뭐가 필요하냐면 GPS의 센터 GPS가 아니라 이 면을 다 분리를 해서 어떤 면에 입구가 붙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갖고 있어요. 건물 인지하는 기술. 그다음에 보행로 분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들이 실제로 목적지까지 가는데 핸드폰이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지, 그래서 계단이 있는지 보행로의 패턴 같은 걸 좀 분석을 좀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이게 좀 틀리네. 이게 아까 치면 포인트 데이터였고요. 이건 뭐냐? 사용자 위치에 따라 대상 각도는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방향이. 시각장애인은 내가 어디를 가리키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리키는 방향에 맞춰서 건물의 정보를 디텍트하는 기술을 GCD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특허나 이런 걸 갖고 있고요. 후반부 저 뒤쪽에 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인터페이스 아까 얘기했던 건 당연히 다 소리로 나오겠죠. 이걸로 결제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까지 해줍니다. 매장에 시각장애인이 300m 전에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일로 오십니다라고 매장의 포스에 던져주면 매장 그렇게 주문된 상황들을 같이 연동해서 한다든지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만든 것들을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메인 사업은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시티 이렇게 복지 쪽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북경이랑 몇 개 이제 도시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프로젝트를 플랫폼을 이제 좀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중국이랑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으로 좀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북경은 얘네들은 우리 아이템 잘 몰라요. 그냥 한국의 스마트시티 한대, 한국의 IT에 보건복지가 추천해줬어, 장애인들이 쓴대 이제 이것만으로 그냥 그냥 무조건 고 약간 이런 느낌. 또 저희가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세종시에서 갖고 있는 지역 화폐가 있거든요. 여민전이라 그러는데요. 그 장애인분들이 주문을 하면 여민전으로 결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 실제로가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행로 분석하는 게 장애인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행로를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또 고령자분들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분들을 이렇게 하이어해서 월급이나 급여를 주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인지하게끔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또 같이 뭔가 게더링하고 같이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사업에 약간 뭐 SOC 사업 같은 것도 연결하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유료웹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원래 유료웹으로 지금 현재 변환하려고 하는데 블라인드 스퀘어가 한번 다운받는데 49,000원이에요. 장애인분들한테 49,000원 다운받아요. 왜? 그거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거는 실제로 그거랑 똑같은 기능으로 49,000원 받는 것보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가는 경로 위에 보행에 더 정확한 정보, 예를 들어서 어제 눈이 왔는데 오늘 거기에 결빙의 상태가 있는지, 내가 원하면 그늘로만 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으면 그때 인앱 방식으로 유료 앱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어쨌든 데이터는 뭐 우리 사용자 경험 보행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 하면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이렇게 매출했다는 거고요. 매장이랑 뭐 협단체 제휴 서비스 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장애인 콜택시나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매장들이랑 뭐 하고 있고요. 독일, 몽골, 태국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삼성에서 있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좋은 점 이거 아시죠? 이직률 0% 그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예. 이번에 저희 비콥도 받았어요. 비콥 아시죠? 비콥이라고 저희 그래서 뭐 이렇게 했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로 좀 정말로 이렇게 서비스를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진짜로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싶어서 뭐 기술 부분을 조금 좀 설명 좀 드리면 이런 거 이게 GCD라고 그 사람이 쳐다보는 방향에 맞춰서 건물의 입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디텍트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희 이제 특허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거고, 그다음에 보행을 분석하는 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시간이나 환경이나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관제 시스템을 제가 하나 갖고 있고요. 또 다른 건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GPS를 다 분리를 해서 어디가 입구가 있는지 어디가 도로면인지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갖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손으로 입력 제스처하는 방법, 스크린 리더랑 통합해서 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이제 갖고 있는 뭐 그런 기술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장애인들이랑 좀 말이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분들이 이해하는 기업이 좀 되보려고 엄청 하고 있습니다. 대충 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해 드리면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많이 적으셨던데. 네, 공유하면서 한번 얘기 말씀해 보시죠. 오늘 강의해 주신 우선 이시안 대표님께 박수.